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라지기 위해 도서관에 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남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한 여자의 삶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낡은 구립도서관 지하 1층입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강의실이 하나 나옵니다. 문 앞에는 손글씨로 쓴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 읽기 독서 치료 모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이곳에는 5에서 6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중년의 여성들, 젊은 청년, 때로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옵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이곳을 찾습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한소연입니다. 59세, 퇴직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한소연은 자신이 텅 빈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 영상통화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숟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서치료 자격증을 땄고 이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평소처럼 7시 10분 전에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서 책들을 꺼내고 의자를 둥글게 배치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키고 테이블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먼저 온 것은 김영애 씨였습니다. 55세, 이혼 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을 휴학한 최민준 군이었습니다. 22세, 진로를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70대 박순자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됐습니다. 한소연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책 연금술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130페이지부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오랫동안 무언가를 응시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참여해도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 빈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한소연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소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태호입니다. 62세입니다.
전직 경찰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소연이 조금 더 이끌어내려고 물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모임에 오시게 됐나요? 윤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누워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책을 읽으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왔습니다. 불면증이시군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책은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한소연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한소연은 연금술사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김영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운명이 꺾였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최민중 군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윤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한소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태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체념 혹은 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운명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윤태호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한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소연은 계속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말. 과거가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한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잔상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것을, 자신도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자신도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윤태호라는 남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한소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배치하면서 자꾸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올까요? 한 번만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7시 정각 윤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태호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주 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소연은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소연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들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한소연은 자신이 다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윤태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소연과 윤태호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놀랄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다방 주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 예전에도 다른 여자랑 자주 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윤태호가 한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1층에 다방이 있던데요. 한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다방, 옛날 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 오래된 커피 머신, 벽에는 바랜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한소연을 알아봤습니다. 아, 독서 모임 선생님이시죠? 자주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호가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소연은 컵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윤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태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으니까요. 책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잘 설명하시는군요.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태호 씨는 경찰이셨다고 했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형사였습니다. 주로 실종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네.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윤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사람들을요. 윤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찾지 말았어야 했다니요. 살아서 찾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못 찾는 게 나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요. 한소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사라진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건가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찾지 못한 사람들, 너무 늦게 찾은 사람들. 그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못 찾았냐고요? 한소연은 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조금 나아지나요? 조금은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나아집니다. 한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겠죠? 물론입니다. 이제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독서 모임이 끝나면 다방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에 대해,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연은 남편을 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한 것도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윤태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소연은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11월 셋째 주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도서관 밖에서 만났습니다. 윤태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산책하시겠습니까? 한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소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 망원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소연은 오랜만에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윤태호는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강은 잔잔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한소연은 윤태호 옆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데이트인가요? 59세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인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척하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윤태호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윤 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한소연은 처음으로 반말을 썼습니다. 윤태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말할까요? 그러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소연 씨, 윤태호가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독서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다방으로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한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친구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있잖아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남자분 예전에도 여기 자주 왔었어요. 한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요. 네. 한 반년 전쯤인가. 그때도 여자분이랑 같이 왔었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는데 참 다정해 보이던데. 한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분도 한동안 안 왔고요. 그러다 요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선생님이랑 오시네요. 한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호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독서 모임 회원이었던 것 같던데요. 여기서 책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한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 반년 전, 그리고 사라진 여자. 그때 윤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한소연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소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반년 전 독서 모임 회원 중에 갑자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녀는 회원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정미선, 57세, 남편과 사별한 후 독서 모임에 왔던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 꾸준히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소연은 당시 전화를 몇 번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모임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미선은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태호가 그녀와 다방에 자주 왔다고요. 한소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지나친 상상일 거예요.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소연은 정미선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도서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미선 씨 연락처 혹시 있나요? 독서 모임 회원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정미선 씨요. 회원 탈퇴하셨는데요. 6개월 전에요. 탈퇴 사유는 없나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CCTV 기록은 볼 수 있나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요. 왜요? 정미선 씨가 마지막으로 왔던 날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요. 글쎄요. 그건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요. 한소연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 선생이잖아요. 회원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요. 짧게만 봐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직원은 컴퓨터로 6개월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미선이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방문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후 9시 15분 정미선이 도서관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초 후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정미선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소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태호가 정미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정미선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우연일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였을 거예요. 윤태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윤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한소연은 휴대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좀 바빠요. 다음에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한소연은 길을 잃었습니다. 의심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안으로, 그 다음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라납니다. 한소연은 윤태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와 태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 당신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 밤 10시였습니다. 한소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의 한 구절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윤태호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줌을 당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곧 사라질 겁니다. 한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죠? 그녀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도 곧 사라질 겁니다. 당신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미선이 떠올랐습니다. 한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내는 거죠? 정미선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녀는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윤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 씨, 잘 잤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한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2시에 망원동 국밥집 어때요? 거기 음식 맛있어요. 알겠어요.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한소연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12시 망원동 국밥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윤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호가 주문했습니다. 소머리 국밥 둘이요.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윤태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요. 식기 전에요. 한소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안 맞아요. 윤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한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씨, 이거 좀 봐요. 그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받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윤태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젯밤 10시쯤요. 윤태호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도 곧 사라질 겁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한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호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요. 네. 세상엔 외로운 사람 노리는 장난이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태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달랐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장난치고는 심한데요. 우리 사진을 어떻게 찍은 거예요? 누가 우릴 지켜본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찍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SNS에 올리고 그러죠. 한소연은 윤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처럼 보였습니다. 태호 씨, 응, 정미선 씨 알아요. 윤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멈췄습니다. 누구요? 정미선 씨. 독서 모임 회원이었어요. 6개월 전에 갑자기 안 나왔어요. 윤태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는데요. 다방 주인이 그러던데요. 태호 씨가 그 사람이랑 자주 다방에 왔었대요. 윤태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사람. 기억나요. 한두 번 본 것 같은데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자주 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사라졌대요. 윤태호는 한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호 씨가 그 사람 알면 연락처라도 있나 해서요. 나는 몰라요. 그냥 다방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예요. 독서 모임 회원인 줄도 몰랐어요. 한소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윤태호의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나를 믿어요. 한소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소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윤태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리 장난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선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한소연은 다시 도서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난번 도와줬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보여주신 CCTV 영상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좀 그런데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한소연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요. 5분만 보면 돼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고맙습니다.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5월 8일 영상을 찾았습니다. 오후 9시 15분부터 재생했습니다. 한소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정미선이 도서관 현관을 나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초 후 윤태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미선이 간 방향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요. 글쎄요. 도서관 밖은 CCTV가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안 돼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윤태호가 정미선을 따라간 건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소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윤태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미선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미선은 사라졌습니다. 한소연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뒤따라간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소연은 정미선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소지는 빌라였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한소연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정미선 씨요. 혹시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근데 이사 갔어요. 한 5개월 전에요. 이사를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인사도 없이 갑자기 갔어요. 이삿짐 싸는 거 봤는데 어디 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한소연은 실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빌라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이사를 갔습니다. 갑자기요. 인사도 없이요. 그것은 도망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소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윤태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미선과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미선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문자, 당신도 곧 사라질 겁니다. 한소연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윤태호는 정미선에게도 똑같이 했을까요? 가까워지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한 걸까요? 한소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야겠어요. 윤태호를 찾아가서 모든 걸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밤 한소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태호가 누구인지,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음 사라질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한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복잡합니다. 한소연은 윤태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로요. 낡은 방범대 사무실에서 마주한 윤태호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소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소연은 윤태호가 일한다는 방범대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 상수동의 작은 건물 1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 낡은 소파, 벽에는 방범 순찰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 씨,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윤태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한소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태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솔직하게 물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정미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태호는 한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나를 의심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제발이요. 한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도망친 겁니다. 한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망쳤다고요? 네. 자신의 과거로부터요. 윤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선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남편에게 30년 동안 맞으며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자유로워졌죠. 한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두려웠대요. 혼자 사는 게, 결정하는 게, 모든 게 두려웠대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왔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으려고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형사로 살면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렸죠. 퇴직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온 거예요. 네. 새로운 나를 찾으려고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선 씨와 가까워졌나요? 윤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끌렸어요. 우린 다방에서 자주 얘기했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요. 그날 밤 정미선 씨를 따라간 건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미선 씨가 이상했어요. 모임 내내 불안해 보였어요. 끝나고 혼자 나가는데 걱정돼서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일 있냐고요.
윤태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미선 씨가 울었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연락했대요. 재산 문제로 협박을 했대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한소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떠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요. 윤태호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정미선 씨는 두려워했어요.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이사할 곳을 알아봐주고 짐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떠났군요. 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했어요. 한 달 전쯤 연락이 왔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대요. 행복하다고 했어요. 한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물었을 때요. 윤태호는 한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선 씨의 비밀이었으니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소연 씨가 날 의심할까봐 두려웠어요. 한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의심해서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내가 제대로 설명 안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요? 당신도 곧 사라질 거라는 문자요. 윤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받았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소연에게 보여줬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라진 사람입니다. 한소연은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요? 일요일 밤이요. 소연 씨한테 온 다음 날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윤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정미선 씨의 전 남편 가족일 거예요. 나를 감시했던 것 같아요. 소연 씨까지 연루시키려고 한 것 같고요. 한소연은 두려웠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윤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미선 씨는 이미 멀리 갔어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위협일 뿐이에요. 하지만요.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윤태호는 한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소연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는 태호 씨를 의심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윤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나를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요. 하지만 정미선 씨를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태호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나와 함께 도망칠래요. 한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망치다니요. 윤태호는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잖아요. 외로움으로부터 상실로부터요.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도망칠까요? 함께 머물러요. 여기서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머물러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연 씨, 응,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태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로를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태호 씨 수요일에 독서 모임 올 거죠? 당연하죠. 이제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나도요. 윤태호는 한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연 씨, 우린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요. 한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한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알았다. 윤태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나처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리고 함께 치유하기로 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다. 상처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한소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윤태호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미래가요. 한소연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도서관 지하 강의실에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쳤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한소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상처받고 부서지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함께 있는 한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윤태호는 한소연의 삶에 그렇게 왔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요. 수요일 저녁 6시 50분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윤태호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윤태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어디에요? 괜찮아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데미안 마지막 장입니다. 회원들이 책을 펼쳤습니다. 한소연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한소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범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윤태호의 집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의 가족도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소연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종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태호입니다. 62세, 전직 경찰관입니다. 경찰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태호라는 분이 여러 명이네요. 생년월일을 아시나요?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요? 그것도 몰라요. 연락처는 있어요. 경찰이 연락처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번호로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한소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사용하던 번호예요. 경찰이 더 확인했습니다. 방범대 근무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방범대에 윤태호라는 분은 없네요. 근무한 기록도 없고요. 한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전직 경찰 기록은요? 그것도 확인했는데요. 윤태호라는 이름의 퇴직 경찰관이 3명 있는데 나이나 인적사항이 맞지 않네요. 한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가명을 사용하신 건 아닐까요? 가명이요. 네. 요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소연은 윤태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방범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강공원도 갔습니다. 다방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소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윤태호는 처음부터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 과거가 없는 사람,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 그는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형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자신이 사라진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12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습니다. 강의실로 내려가기 전 1층 안내데스크에 들렀습니다. 한소연 선생님, 사서가 불렀습니다. 네, 이거 맡긴 게 있어요. 사서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한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맡겼나요? 한 달 전쯤요. 남자분이었는데 이름은 안 남기셨어요. 한소연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소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2층 열람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한소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연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라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실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믿음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요. 그 과거가 당신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윤태호. 한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윤태호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떠남으로써요. 한소연은 데미안을 펼쳤습니다. 책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우리 모두 그런 새입니다. 한소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지하 강의실로 내려갔습니다.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의자를 비워뒀습니다. 윤태호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회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 저 자리는요?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함께했던 사람을요.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한소연은 데미안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소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교훈으로, 성장으로 남습니다. 한소연은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요. 회원들도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소연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요. 그날 이후 한소연은 빈 의자를 계속 남겨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회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그 자리는 윤태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지만 떠나간 사람들,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소연은 계속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 의자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연은 항상 같은 말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비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득 찬 자리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독서 모임 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소연은 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62세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5년 전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저는 외로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다시 찾았습니다. 나를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고요. 한소연은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계속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한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녀는 의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한소연은 뒤돌아봤습니다. 빈 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단지 계속된다고요. 다른 형태로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소연은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태호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안녕, 태호 씨.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요. 이것이 한소연과 윤태호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독서 모임의 남자와 그를 사랑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